요즘 들어서 그 양자에너지라는 말을 자꾸 듣게 돼서 마이크를 켰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을 해서 양자에너지라는 말은 물리학에서는 없는 표현입니다. 만약에 이 물리학자가 양자에너지라는 말을 하면 그 사람은 진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에 물리학자가 아닌 일반인이 양자에너지라는 말을 하면 그건 그 사람이 양자나 양자역학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일단 이렇게 결론부터 알려드리고 이 양자가 무엇이고 양자역학이 무엇인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화학 시간에 배우는 물질을 구성하는 최소 단위가 원자라는 그 말,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외우라고 구박을 받았던 원소 주기율표는요, 1803년 존 돌턴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게 1897년 조지프 존 톰슨이 이 원자 안에서 전자를 발견하면서 원자가 쪼개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그리고 1911년 어니스트 리더퍼프가 원자 한가운데 아주 단단한 원자 핵이 있다는 걸 발견합니다. 그리고 1932년에는 제임스 체드윅이 이 핵 안에 중성자가 있다는 것을 밝혀내죠. 이렇게 해서 물질의 최소 단위라고 하는 원자가 전자와 원자 핵, 그리고 이 원자 핵은 양성자와 중성자의 결합, 이해가 되셨나요? 이게 물질의 최소 단위입니다. 그리고 1968년 이 원자 핵 안의 양성자도 더 작은 알갱이로 되어 있고 그 작은 알갱이를 쿼크라고 부르는데 이 쿼크를 관측해냅니다. 따라서 물질의 최소 입자는 뭐다? 쿼크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질의 화학적인 성질을 잃지 않는 최소 입자는 원자라고 부르고요. 그 원자 안에 미시세계가 있는데 이 미시세계에서는 쿼크가 최소 입자입니다. 그리고 이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의 종류가 118개이고 그 종류를 설명한 게 원소 주기율표예요.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려는 이 양자라는 말은 이 원자의 내부를 알게 되면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물질의 최소 단위라고 하는 이 원자의 안을 들여다보니까 전자와 원자 핵이 발견된 다음 이 전자를 관찰하면서 전자의 움직임이 좀 기괴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 기괴한 움직임에 중첩이니 얽힘이니 하는 현상들이 발견이 된 거죠. 그리고 이 현상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어가 양자입니다. 여기에서 좀 집중하세요. 양자는 물질의 입자가 아니라 이 물질의 입자의 움직임을 파악한 데이터입니다. 애초부터 이 양자라는 단어는 물질 입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물질 입자가 기괴하게 움직이는 이 데이터, 그 자료를 뜻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질 안에서 갑자기 비물질을 발견한 게 아니라 물질의 움직임을 자료로 정리해서 그걸 양자라고 이름을 붙인 거라는 거죠. 이 전자의 움직임을 파악하다 보니까 전자가 이만큼의 에너지를 갖고 있네 하고 측정한 자료를 묶은 것이 양자입니다. 그래서 이 양자역학이라는 건 그렇게 측정한 자료로 이 에너지의 움직임을 수학으로 계산하는 법칙을 연구한다는 말이에요. 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양자는 원자라는 물질 입자 안을 살펴보니 그 안에 전자와 원자 핵이 있었고 그 가운데서 전자의 움직임을 연구하다가 그 전자의 움직임이 하도 기괴해서 그 움직임을 정리한 데이터를 양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물질 입자의 움직임을 정리한 보고서가 양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따라서 양자는 에너지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양자는 에너지가 아니라 에너지의 움직임을 정리한 보고서라고요. 이해가 좀 되시겠어요? 따라서 애초부터 양자 에너지라는 말 자체가 없습니다. 양자역학은 이 양자라고 부르는 이 보고서에 적힌 기괴한 숫자들, 그러니까 중첩이니 얽힘이니 하는 이 숫자 사이의 연관성을 수학적인 공식으로 찾아내는 과정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보고서를 통해서 물질의 움직임을 예측할 뿐이지 물질이 아닌 비물질을 발견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 양자 에너지라는 말을 하는 사람은 물리학자가 아니거나 설령 물리학자라고 해도 양자 물리학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여러분을 속이고 있거나 이 셋 중에 하나입니다. 이 양자라는 표현 때문에 오해가 생기는 건데요. 사실 이 양자를 영어로는 퀀텀이라고 하고요. 덩어리를 뜻합니다. 라틴어 퀀투스에서 온 말인데 이 퀀투스라는 말은 얼마나 큰가, 얼마나 많은가를 뜻하는 의문 형용사에서 유래한 거라서
이 물질의 에너지가 도대체 얼만큼이야 라고 물어볼 때 이만큼이야 하고 대답을 하면서 적어 내려간 기록이 바로 양자입니다. 우리가 하도 원자니 전자니 하고 자자가 들어간 표현을 하다 보니까 양자를 무슨 입자나 에너지인 줄 착각을 하는데 양자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물질이나 에너지 입자가 아니라 이 물질 입자의 움직임을 정리한 보고서 데이터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제발 어디 가서 이 양자 에너지라는 표현을 쓰지 마세요. 무식하다는 소리 듣습니다. 양자가 뭔지 아는 사람들은 양자 에너지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이해가 좀 되시겠어요? 물리학적으로 에너지는 홀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에너지를 운반하는 매개체인 물질 입자가 있어야 합니다. 빛 에너지는 광자라는 입자가 나르고요. 전기 에너지는 전자라는 입자가 움직이는 결과입니다. 결국 모든 에너지는 전자가 되었든 원자가 되었든 물질에서 나오는 힘입니다. 양자는 그 물질이 에너지를 주고받는 단위를 뜻하는 형용사일 뿐이지 에너지 그 자체가 아닙니다. 따라서 양자역학은 이 물질에서 나오는 에너지 파동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것이 양자역학이죠. 역학, 즉 힘과 운동의 원리를 뜻하는 거예요. 물질 입자가 아주 미세한 세계에서 파도처럼 출렁출렁 움직이고 있고요. 그 기괴한 파동의 움직임을 수학이라는 도구로 계산해서 예측하는 방법론이 바로 이 양자역학입니다. 다만 이 에너지가 연속적이지 않고 띄엄띄엄 떨어진 덩어리 형태로 존재한다는 거죠. 보통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는 이 에너지가 물처럼 흐르는 것 같아 보이지만 원자 수준의 미시 세계로 가게 되면 이 에너지가 계단처럼 존재한다는 거고요. 이 전자가 이 계단을 오르내릴 때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을 하는데 이것을 양자도약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보는 빛이나 전기의 근본 원리예요. 양자역학은 어떤 신비한 에너지를 찾아내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미시의 세계에서 이 입자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관찰하고 그 확률적인 현상을 설명하는 체계입니다. 전자가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저기에 있을 수도 있네. 관찰하기 전에는 상태가 결정되지 않네. 이런 기이한 현상 그 자체를 수학적으로 정리를 한 것이지 양자라는 이름에 어떤 특별한 에너지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물리학에서는 그저 에너지가 1, 2, 3처럼 덩어리져 있다라는 상태를 말하는 형용사일 뿐인데 세상에서는 이걸 양자 에너지라는 명사로 만들어서 마치 대단한 신비한 에너지 기운이 있는 것처럼 팔아먹고 있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양자는 물건이나 에너지가 아니라 상태입니다. 에너지가 연속적이지 않고 덩어리져 있는 상태라는 뜻의 수식어일 뿐인 거예요. 입자가 에너지를 주고받는 특정한 방식을 일컫는 용어일 뿐이지 어떤 독립적인 실체가 따로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관측된 현상을 기술하는 용어 이해가 되시겠어요? 전자가 어디에 있는지 에너지가 얼마인지 관측해서 나오는 값들의 집합이 바로 양자역학의 실체입니다. 그리고 그 값들은 당연히 정보다 보니까 데이터로 숫자와 기호로 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데이터의 주인인 물질 입자인 전자, 원자가 비물질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마치 자동차가 시속 100km로 달리는 그 속도의 데이터를 가져다가 이건 눈에 보이지 않는 100km의 에너지인 비물질 에너지라고 우기는 꼴이 됩니다. 100km로 달리는 자동차가 없으면 애초부터 그 수치 데이터는 만들어질 수도 없으니까 말이죠. 이 물리학의 역사를 아무리 뒤집고 업어치고 어떤 정교한 수식을 들이밀어도 물질이라는 바탕이 없으면 양자역학은 존재할 수 없는 학문입니다. 따라서 이 양자역학은 방법론이에요. 현미경으로 이 미시의 세계를 들여다보니 우리들이 알던 거시세계의 법칙과는 다르게 이 입자들이 행동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렇게 깨진 물질 안에 미시세계에서 벌어지는 그 기괴한 움직임을 설명하기 위해서 만든 규칙이 양자역학이라는 거죠. 즉 이것의 주인공은 여전히 미시세계의 물질이고요. 양자역학은 그 주인공의 대본을 읽는 법일 뿐입니다. 대본을 읽는 법이 비물질적이라고 해서 주인공인 물질까지 비물질이 될 수는 없는 노릇이죠. 이 모든 물질 에너지가 중첩이 되어 있고 서로 연결되어서 얽힘이 되어 있다는 그 말도요. 입자와 입자 사이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텅 빈 허공이나 이 비물질 상태에서 중첩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전자나 광자 같은 물질적인 실체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방식이 우리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긴밀하고 복잡하다는 뜻이지 이것이 물질의 경계를 넘어서 비물질 에너지가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 양자가 비물질 에너지라는 말은 언어 도단입니다. 양자가 비물질 에너지라는 주장은 사실 에너지라는 단어의 정의조차 모르는 소리예요. 에너지의 물질학적 정의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며 반드시 물질의 질량이나 운동 상태와 결합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양자는 물질 세계를 말하는 것이지 비물질의 세계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다는 거고요. 이해가 좀 되실까요? 그리고 여기서 좀 더 재미난 건 이 전자와 원자 핵을 발견한 상태에서 전자의 움직임을 파악하다가 양자라는 데이터를 얻은 다음에 이 데이터를 가지고 수학적 계산을 하는 이 방법인 양자역학이 만들어졌고요. 그러고 난 뒤에 기술이 발전을 해서 다시 원자핵 내부를 연구하다가 이 원자핵 내부의 더 작은 입자인 쿼크를 발견하고 이 쿼크를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자핵을 구성하고 있는 양성자와 중성자를 쪼개면 각각 3개씩의 쿼크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쿼크들을 끈적하게 붙여놓은 글로온이라고 하는 입자가 보이죠. 현재 인류 기술로 확인한 물질적 실체의 마지막 단계가 바로 이 쿼크입니다. 그런데 소름 돋는 건 이 쿼크의 크기는 너무 작아서 원자핵 내부의 99.9% 이상이 텅 비어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사실이죠. 원자핵 안을 들여다봤을 때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가 관측되는 이 현상은 아주 기괴하다는 거예요. 이 양성자의 질량을 100이라고 친다면 그 안에 쿼크 3개의 무게를 다 합해봐야 고작 1, 2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 나머지 98은 어디를 갔을까요? 그게 바로 이 쿼크들이 미친 듯이 움직이고 서로를 붙잡고 있는 상호작용의 에너지 그 자체라는 거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에 따라서 그 에너지가 곧 질량으로 관측이 되는 거예요. 질량이라는 건 물질을 말하고요. 그런데 이 움직임을 파악하는 방식이 전자를 발견하고 그 움직임을 양자라는 데이터로 만들어서 그 움직임을 파악하는 양자역학을 대입해 보니까 이 쿼크의 움직임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더라는 거였죠. 우리는 물질의 가장 깊은 곳에서 그 쿼크를 발견했고 과학자들은 그 쿼크의 역동적인 춤 사이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 기록의 이름을 양자라고 부르는 것이고 양자는 물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파악한 데이터의 이름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라는 이름표를 훔쳐가다가 물질과 상관이 없는 독립적인 비물질 에너지에다가 양자 에너지라는 이름을 갖다 붙이는 걸 이걸 뭐라고 해야 하나요? 쿼크라는 발이 없는데 어떻게 양자라는 발자국이 남겠어요? 물질 없는 양자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양자를 비물질 에너지라고 하는 건 발자국만 보고 발이라는 물질의 존재를 부정한 채 발자국을 비물질 에너지라고 하는 이 인지부조화에 빠지는 겁니다. 이해가 좀 되시겠어요? 양자와 양자역학에는 에너지라는 단어가 붙을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비물질의 세계를 관측하는 게 아니라 애초부터 물질 세계를 관측한 결과값이니까요. 이 비물질의 에너지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양자역학에서 말하는 중첩과 얽힘이 뭔 소리를 하는 건지 잠깐 설명을 해보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물질의 세계는 한 번에 한 곳에만 있습니다. 태양은 저기 있죠. 달도 저기 있습니다. 나라는 것도 지금 여기에 실체로 존재하고 있죠. 물질의 세계는 바로 이렇게 지금 여기 한 곳에만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쿼크나 전자 같은 미시세계의 물질은 관측하기 전까지는 여러 가지 상태가 섞여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건 비물질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물질이 너무 작고 에너지가 너무 역동적이라서 우리들이 관측하기 전까지는 그 파동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확률적인 상태로 존재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로 입자가 여러 곳에 진짜로 있는 게 아니라 그 물질의 에너지 파동이 퍼져 있는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관측을 하는 순간 그 파동이 한 곳으로 뭉치는 것이지 결코 비물질적인 유령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양자의 중첩이란 동시에 여러 곳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양자 얽힘이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한 입자의 상태가 결정이 되면 다른 입자의 상태가 즉시 결정되는 현상을 말하죠. 아인슈타인도 이걸 보고 유령 같은 원격 작용이라면서 기분 나빠했어요. 이건 물질 에너지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긴밀하게 연결된 시스템이라는 증거지 비물질 에너지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두 물질이 하나의 에너지 줄기로 엮여 있는 데이터일 뿐입니다. 비유하자면 하나의 물질에서 태어난 쌍둥이 에너지가 서로 상관관계라는 보이지 않는 물질적인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거죠. 이 정보의 전달 속도가 빠르다고 해서 그 주체인 물질이 사라진 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중첩과 얽힘은 미시세계의 물질이 보여주는 아주 낯설고 기괴한 움직임의 양식입니다. 우리가 보기엔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그것을 비물질의 영역으로 던져버리는 건 지적인 직무유기죠. 중첩이라는 것은 물질의 파동이 가진 유연함이고요. 얽힘이라는 것은 물질 에너지가 가진 거대한 연결성입니다. 사람들은 이 중첩과 얽힘을 비물질의 마법이라고 부르면서 이성을 포기해버리지만 그 기괴한 현상의 밑바닥에는 언제나 쿼크나 전자라고 하는 물질의 실체가
가쁘게 숨을 쉬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양자라고 부르는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방법을 살펴보면 양자와 비물질이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걸 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미시 세계를 관찰할 때 우리가 무엇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정보를 얻는 행위가 아니에요. 미시 세계의 관측은 데이터 전송이 아니라 물질적인 충돌입니다. 우리가 미시 세계에서 관측을 하려면 빛을 쏘거나 자기장을 걸어야 해요. 즉 관측 도구인 물질이 관측 대상인 물질을 툭 건드리는 물리적인 충돌이 일어나야만 신호가 발생합니다. 좀 더 쉽게 설명을 해서 당구공을 굴려서 다른 당구공을 맞춰야만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상이 만약에 비물질이라면 당구공은 그냥 허공을 통과해버리겠죠. 물질인 손이 있어야만 물질인 물체를 잡을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해가 좀 되시겠어요? 따라서 비물질은 애초부터 측정값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관측의 결과는 항상 길이, 무게, 에너지 준위 같은 숫자로 파악이 되고 나오죠. 이 숫자로 측정이 된다는 것 자체가 그것이 시공간 점유율이나 힘의 크기를 가진 물질적인 속성을 가졌다는 증거고요. 만약에 그 대상이 정말 비물질이라면 물질인 관측 도구와는 마찰이나 반사, 흡수 같은 그 어떤 상호작용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상호작용을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데이터가 나오겠어요. 따라서 이 물질로 비물질을 관측한다는 건 그림자로 소리를 잡겠다는 말만큼이나 앞뒤가 안 맞는 말입니다. 이 양자역학에서 말하는 관측은 인간의 눈이나 마음이 아니라 입자 검출기라고 하는 물질적 장치를 뜻하는 거거든요. 이 검출기에서 나간 광자가 전자를 때리기 때문에 상태가 변하는 것이지 어떤 신비한 비물질적인 기운이 개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과정은 물질과 물질의 거친 만남일 뿐이에요. 측정이 되는 것은 물질의 영역이지 결코 비물질일 수가 없다는 말이죠. 따라서 양자를 비물질로 끌고 가는 건 언어 도단입니다. 이 양자역학의 대부인 닐스 보어와 리처드 파인만 같은 물리학자들은 양자역학이 비물질이냐 아니냐 하는 식의 뜬구름 잡는 소리에 아주 냉소적이었습니다. 입자가 관측되는 현상은 그냥 자연 법칙, 그러니까 물질의 방식일 뿐이지 이게 이해가 안 간다고 신비화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관측된 데이터나 제대로 계산하라고 일갈을 했습니다. 그들도 이 양자역학을 물질을 파악하는 도구로만 한정지었던 거예요. 또 아인슈타인은 다른 우리가 보지 않아도 그곳에 있다면서 물질의 실제를 끝까지 믿었죠. 현대의 수리물리학자 로저 펜로즈 역시 양자역학이 영혼이나 마음과 연결된다는 식의 가벼운 주장을 아주 경멸했습니다. 그는 영적인 현상이나 의식은 양자역학을 포함한 물리법칙 너머에 우리가 모르는 더 깊은 실체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의 양자역학 데이터 따위를 비물질 에너지라고 부르는 것은 말장난이라고 꼬집었죠. 물론 이 세상에는 물질 에너지만 있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물질로 파악할 수 없는 비물질의 에너지가 존재합니다. 이 과학의 정말 생기초 방법인 관찰로 파악이 돼요. 인간의 사랑, 희생, 죽음 직전의 어떤 변화 또는 물질로 설명이 안 되는 영적인 체험들은 분명히 관찰이 되는 현상입니다. 다만 이 비물질인 영혼은 물질로 된 계측기로 잴 수가 없어요. 무게를 잴 수도 없고 전압을 측정할 수도 없죠. 관찰은 되지만 측정되지 않는 것. 이것이 진짜 비물질의 에너지인 영혼의 영역이라는 거죠. 그러나 양자역학은 철저히 물질 계측기로 전압을 재고 빛의 파장을 재서 나온 측정값의 학문입니다. 물질로 측정이 다 끝난 양자를 가져다가 이건 비물질의 에너지야 라고 말을 하는 건 이 영혼의 고귀한 영역을 물질 찌꺼기로 더럽히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진짜 비물질인 영혼은 물질로 잴 수조차 없는데 뻔히 보이는 물질로 다 재놓은 양자를 비물질이라고 부르는 건 이 단어의 뜻도 모르는 사기꾼들의 말장난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어요? 물론 이럴 수는 있어요. 우리 영혼인 비물질의 에너지를 설명하는데 사실 이걸 설명할 마땅한 용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과학 물리학의 용어인 양자를 가져다가 영혼의 에너지를 설명하는 사람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양자 중첩이니 양자 얽힘이니 하는 이 현상들이 마치 영혼인 비물질의 에너지 현상과 꽤나 닮아 있거든요. 이 영혼인 비물질의 에너지는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다 보니 양자 얽힘처럼 아무리 먼 우주라고 해도 동시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물질이 아니다 보니 중첩 현상도 보이죠. 비물질의 에너지인 영혼의 현상이 양자역학에서 설명하는 것과 너무 닮아 있다 보니 이 영혼을 양자로 설명하는 게 쉬워 보이기는 합니다만 아무리 그래도 양자는 물질 에너지의 움직임인 데이터일 뿐인 거고요.
영혼은 비물질의 에너지입니다. 이 둘을 혼동하게 만드는 건 전 좀 아니라고 봐요. 저는 오히려 이 양자라는 데이터를 갖고 좀 다른 상상을 해봅니다. 이 물질 에너지가 애초부터 한 덩어리라는 거죠. 이 우주 자체가 전부 하나의 물질 에너지라서 그 에너지 파동은 애초부터 하나로 얽혀있고 중첩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땐 따로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에너지 파동의 움직임은 전부 연결된 것으로 파악이 된다는 거죠. 과학자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그 양자역학의 현상은 온 우주가 하나의 물질 에너지라고 이해하면 전부 다 이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온 우주가 하나의 물질 에너지라고 가정을 하면 전부 다 설명이 되고 이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좀 볼까요? 이 물리의 제1법칙은 모든 물질은 인과의 법칙으로 작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인과의 법칙에서 벗어난 물질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원자는 이 산소 원자를 예를 들어 보자고요. 이 산소 원자가 허공에 떠돌다가 내 코를 통해서 내 몸속으로 들어와서 다른 원자들과 결합을 해서 내 몸의 어떤 구성 물질이 됩니다. 즉, 내 몸의 일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산소 원자는 저 사람의 몸이 된다는 거죠. 우리는 보통 이런 것들을 우연이라고 부릅니다. 이 양자의 데이터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서 우연이라고 부르는 것과 마찬가지 원리죠. 그러나 이 인과의 법칙을 따르면 우연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필연적인 움직임이라는 거죠. 이 현상을 설명하는 유일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바로 인연이라는 단어죠. 원인이 있어서 그렇게 연결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산소 원자가 하나하나 다 따로 움직이는 에너지라고 한다면 우연일 수밖에 없어 보이지만 이 산소 원자 하나하나가 전부 하나로 연결된 물질 에너지라고 한다면 모든 정보들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 몸에 들어올 산소와 저 사람의 몸에 들어갈 산소가 따로 있으면서 얽힘과 중첩의 형태로 에너지 정보를 주고받아서 정확하게 0.1mm의 오차도 없이 움직여서 인연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우주의 모든 움직임 데이터는 너무도 거대해서 우리 인간이 양자 컴퓨터를 설령 개발해서 계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절대 계산해낼 수 없는 양입니다. 다만 이 우주가 하나의 유기체로 작동한다는 것만 분명하죠. 이 하나의 유기체를 인간들이 만든 단어로 이름을 붙이자면 결국엔 하나님이 됩니다. 보통 우리가 하나님을 설명할 때 이 세상에 아니 계신 곳이 없는 하나님이라고 하죠. 이 하나님이 곧 하나이면서 전체인 물질 에너지라고 우리가 가정을 한다면 어디에나 계신다는 그 종교적인 수사는 과학적인 팩트가 됩니다. 이 무소부재인 하나님은 우주 전체가 하나의 에너지 덩어리이므로 나에게도 쿼크에게도 또 점원 은하계에도 하나님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에너지는요 사라지지 않으면서 전체가 연결, 즉 양자 얽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 멀리 계신 관찰자가 아니라 우리의 매 순간 매 입자 속에 살아 숨쉬는 실체가 되고요. 또 성경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는 구절을 로고스, 즉 인과의 법칙이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는 건 마술이 아니라 인과의 법칙이라는 에너지 질서를 세우신 것이라는 뜻이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변덕스러운 독재자가 아니라 한치의 오차도 없는 우주의 운영체제입니다. 에너지가 법칙에 따라 형태를 바꾸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인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몸에 새빵살이를 하는 비물질의 에너지인 영혼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 내 것은 없죠. 다 사용하다가 비물질의 세계로 돌아갈 뿐이죠. 내 몸조차도 하나님의 소유이며 우주의 일부분일 뿐인데 나라고 하는 이 비물질의 에너지는 그저 이 몸을 소유한 주인이 아니라 우주의 운행 법칙이신 하나님이 허락하는 시간 동안 잠시 기거하는 손님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방패라고 쫓아내면 그저 쫓겨날 뿐이라는 것이 죽음이고요. 따라서 죽음은 공포가 아니라 임대 계약의 종료이자 내 몸이라는 에너지가 원래인 전체의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자연스러운 과정이 됩니다. 이것보다 더 완벽한 생서관이 있을 수 있을까요? 불교가 설명하고 있는 무소유 역시 이렇게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니까요. 이해가 좀 되셨을까요? 아이고 뭐 영혼이 양자라는 말에 제발 속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마이크를 켜고 이야기를 남깁니다. 오늘도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하세요.